방출 TV. 제가 오늘 생각하는 주제는 아시안 경제의 과거와 현재인데, 아시안 경제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조감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주제를 다룰 것 같습니다. 아시안 경제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출 주도형 뒤에 그럼 누가 수출을 주도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을 통해서 대기업이 경제 발전을 선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안에서는 주로 이제 대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했던 역할을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주로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외국에서 한국 경제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신다면, 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대기업이 누구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냐, 포스코냐, 이런 걸 관심을 외국에서 가질 거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반도체냐, 자동차냐, 뭐 조선공업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질 텐데,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 경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화교 자본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화교 자본이라는 것은 아시안에 가면은 변변한 구멍가게도 다 화교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안 경제를 구성하는 밑받침으로서 화교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는 동남아에서 아시안으로, 그래서 동남아 10개국이 아시안으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 효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신남방 정책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아시안 경제 규모를 한번 보시면은, 아시안 경제 규모가 GDP가 2018년에 한 3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약 한 1.8조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시안의 GDP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1인당 GDP는 아시안이 전체 평균 인구가 한 6억 5천, 6천, 뭐 오늘도 새 애기가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6.6조, 6.7조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1인당 GDP는 한 4,5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시면은 아시안의 현재 상황이 어떻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을, 아시안 전체 입장에서 수출입을 보시면 한 세계 3, 4위 정도로 아주 많은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수출 주도형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시안도 수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아시안 몇 개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수출로 먹고 삽니다. 예를 들면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수출이 차지하는 GDP에서의 비중이 우리나라의 수출이 차지하는 GDP의 비중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아시안 국가들이 수출로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면 대부분의 태국을 제외해놓고는 아시안 9개, 나머지 9개 국가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한 신생국들입니다. 물론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1980년대 가장 늦게 독립이 됐고, 싱가포르도 1965년에 현재 싱가포르 체제가 등장을 했습니다만, 전후에 어쨌든 다 독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후 경제 상황을 보시면은 대체로 1차 자원을 수출하고 살던 나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보면은 원료 농장부, 그 다음에 연료가 석유, 가스 이런 겁니다만, 이거의 수출 비중이 아주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1983년에도
인도네시아는 총 수출의 76.4% 정도가 지금 연료였고요. 이때 한국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을 보면 이때는 한국이 공산품 수출 비중이 83% 정도 됐기 때문에, 그리고 1970년에도 우리나라는 약 75%가 공산품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업화를 훨씬 빨리 시작을 했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공산품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나라가 싱가포르가 1983년에 약 48.2%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이 24.3%, 태국이 30.3%로 어쨌든 1983년까지를 보시면 이 나라들이 공업국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안 경제 구조가 급격히 바뀐 게 언제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아시안 경제 구조의 아시안이라는 것은 지금 아시안 선발국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안 선발국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시안의 경제 발전의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게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라는 1985년 9월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있었던 서방 5개국 국가들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문제를 놓고 논의한 데 몇 가지 결정사항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사항의 가장 핵심이 일본의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의 평가 절상을 하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 이 그림을 보시면 일본 엔화의 대미 달러 환율입니다. 일본 엔화가 1970년대까지는 고정환율제였죠. 고정환율제인데 그 뒤로 계속 변합니다만, 가장 우리가 눈에 두드러지는 게 지금 여기입니다. 이게 1980년대 중반에 플라자 합의 시점 이후에 일본 엔화의 대미 달러 환율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환율이 오른다 하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170원 정도, 1달러에 1170원 정도 합니다만, 이게 한 1년 후에 한 600원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돈의 가치가 거의 2배로 올랐다. 우리 돈의 가치는 올랐지만 우리 수출하는 기업은 1달러를 수출했을 때 1170원을 받았는데 1년 후에 600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수출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이 현상이 일본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1985년 9월에 1달러에 250엔, 60엔 하던 환율이 1년 후에는 1달러에 130엔, 40엔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국내에서 견디지를 못하게 돼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찾아 나선 게 사실은 동남아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남아에 일본 기업들이 많이 나갔습니다만, 이때는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일본 기업들이 동남아, 특히 태국을 필두로 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급격하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마침 또 1980년대 초반에 세계 제2차 오일 쇼크 이후에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에 접했는데, 동남아 국가들도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동남아 경제 국가들도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고 있는 찰나에 일본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양쪽의 니즈가 서로 일치했다, 서로 부응했다. 그래서 동남아 기업 국가들도 투자 제도를 바꾸고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기 시작을 하고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가 고도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고도 성장을 해가지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동남아가 급격하게 공업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위에는 제가 공산품 수출 비중, 아래는 상품 수출의 GDP에서 얼마를 차지하는가를 정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가 1985년에 공산품 수출 비율이 1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995년이 되면 50.6%로, 인도네시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료를 수출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산품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를 보시면은 1985년에 27.2%에서 1995년에는 74.7%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도 83.9%, 태국은 73.1%, 한국은
93.3%는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공산품을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보시면은 이 기간 중에 10여 년이라는 사이에 얼마나 빨리 동남아 주요 기기 공업화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서 다국적 기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이 싱가포르이 작은 나라입니다만 제조업이 여전히 강한 나라죠. 이 제조업을 보시면은 싱가포르의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고 있는 싱가포르 기업, 그 다음에 외국인 기업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업 수에서는 싱가포르의 기업이, 싱가포르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훨씬 많고 외국인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매출, 업체당 매출, 1인당 매출을 보시면은 외국인 기업, 소수의 외국인 기업들이 싱가포르 경제를 특히 제조업 부분은 끌고 나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환위기를 맞습니다. 외환위기가 1997년 8월 태국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동남아 전역을 휩쓸고 한국까지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젊은 분들은 기억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때도 97년에도 제가 연구자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매일매일 동남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추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젊은 사람들이 느끼셔야 될 텐데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외환위기가 동남아 경제 구조도 바꾸고 한국 경제 구조도 바뀌었다. 여기를 보시면 제가 외환위기 직전 97년 7월 1일에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한국 이게 소위 외환위기 감염 5개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국가들입니다. 외환위기에 감염됐던 5개국의 환율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정리를 했습니다만 모든 나라가 현재까지도 외환위기 이전의 상황을 적어도 환율에서는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가장 심각한 나라가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외환위기 이전에 1달러당 한 2,400 루피아를 했는데 2019년 10월에 보면 15,000, 14,000 루피아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극복이 아주 어려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걱정하는 것이 소위 미성숙 탈공업화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십니다만 경제가 성장할수록 농업에서 자원이 빠져나와서 제조업으로 가고 경제가 더 성장을 하면 서비스업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모든 나라가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경제의 고도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조업이 일정 기간 동안의 성장을 리드를 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서비스 산업으로 넘겨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단계가 제조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를 넘겨주는 그 단계라는 것이 상당히 성숙되어 있는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동남아에서는 사실 좀 빨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생산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30.4%입니다.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고 고용도 여전히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00년에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였다가 2017년에 21.7%, 고용도 23.5에서 17.4, 필리핀은 24.5에서 19.5, 대부 싱가포르는 27.7에서 19.2, 그 다음에 고용도 19.5에서 10.2%로 아주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 생산이 2000년에도 29%, 30.4%, 거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여러분들은 많이 걱정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 동남아에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적은 낮은 나라가 빨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성숙 탈공업화라 이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제조업을 통해서 최근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제조업이 발전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베트남의 주요 공산품 추이를 제가 앞에 해놨는데 스포츠와 강철 뭐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빨리 생산이 늘어났다는 걸 아실 수 있고 베트남의 교역 그러니까 베트남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외국 기업의 비중이 얼마인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베트남 총 수출이 예를 들면은 2018년에 2,435억 달러인데 그 중에 외국인이 포함 외국인 투자자가 1,737억 달러를 수출해서 70%를 넘게 외국인 투자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도 약 60%를 외국인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계사가 베트남 총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베트남 총 수출의 71%를 외국인 기업이 하는데 이 중에 25%는 삼성 관계사가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듣기로는 우리가 삼성이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나 아니면 미국의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총 수출의 25%를 한 기업이 하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좀 묘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우리 민족주의가 강한 우리 입장에서 기분 엄청 나쁘네.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요. 이 베트남이 처한 상황이 지금 그렇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하는 역할이라는 걸 여러 측면에서 봤어요. 베트남의 국유기업과 아직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베트남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데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기업이 각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국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외국인 기업이 더 높은 게 수출, 수입, 그 다음에 고용입니다. 기업 부분의 고용, 그 다음에 조세 수입, 세금도 국유기업에 비해서 지금 외국인 기업이 더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다국적 기업이 동남아 경제를 이끌어 왔느냐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서 베트남을 상황을 다시 한번 본 겁니다. 여기를 보면 아시안 국가의 의류 및 신발 수출, 의류 신발 수출에서 베트남이 얼마나 빨리 증가를 시켜왔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산업에서도 아시안 안의 경쟁국들에 비해서 베트남이 얼마나 빨리 성장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표를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시안의 산업과 기업입니다. 우리가 주요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을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도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아시안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국내 소비를 하고 남는 게 이제 외국에 갈 텐데 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이 표는 무역 수지의 그러니까 수출입을 교정한 순무역 수지 흑자 상품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보면 여전히 의류가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시안 전체로 보면은 노동 집약적인 의류 부분이 달러를 벌어들여 오는 데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겠다. 그 다음에 전화기 부품을 포함을 해서 이게 바로 한국 삼성전자가 하는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적자였다가 지금은 완전히 제2의 흑자 산업으로 지금 정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발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의류하고 신발을 우리가 보통 노동집약적 경공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신발 역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신발 산업을 한국과 대만의 신발 업체들이 대부분 육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신발을 엄청 많이 여기서 말하는 신발이라는 것은 바로 나이키, 리복 이런 신발을 말을 하는 겁니다. 스포츠화죠.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도 중요한 지금 산업이 돼 있다. 그렇지만 아시아는 농업이 여전히 중요한 산업에 농업을 하고 있다. 여기를 보시면은 농업에서 종사하는 농업 고용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의 농업 고용 비중이 1960년에 센서스에 의하면 65%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 고용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골에 노인네들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전히 동남아 같은 경우는 농업 고용 비중이 2017년에도 지금 한국은 4.8%네요. 보면요, 캄보디아, 그 다음에 라오스 68.4%가 아직 농업의 전체 고용 인원이 68.4%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미얀마도 50%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생산 비중은 낮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동남아의 아시안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업 작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팜오일이라는 건데, 팜오일 수출이 동남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서 팜오일 수출이 중요한데, 제가 여기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 팜오일 수출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제 시민단체나 국제 시빌 소사이어티에서는 지금 동남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의 팜오일 산업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죠.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이런 과정에서도,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지금 수출이 감소하잖아요. 말레이시아 팜오일 기업들이 다 새로운 플랜테이션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팜오일 기업들이 사실은 말레이시아 기업들인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농업 부분의 팜오일 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금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을 했고, 특히 태국은 지금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시가 자동차 산업에 집적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디트로이트가 되겠다 하고 태국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시아의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태국의 자동차 산업을 대해서 한번 보죠. 우리의 서글픈 면모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2018년에 태국에서 104만 대의 자동차가 팔렸습니다. 여기 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두 개가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업체인데, 두 개가 판 게 6,800대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104만 대에서 6,800대를 팔고, 나머지는 전부 대부분이 지금 일본 기업들입니다. 일본이 토요타 31만 대, 이수츠 18만 대, 혼다 13만 대, 미쓰비시 8만 대, 닛산 7만 대, 마쓰다 7만 대. 마쓰다 이런 거 이름 들어보셨어요? 자, 이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 그런 차들이 지금 태국의 자동차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판매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수출은 지금 여기에 포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이랑 비교하면 이게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데 왜 현대하고 기아는 동남아에서 아무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느냐. 그래서 현대, 기아도 엄청 고민이 많을 겁니다만, 이게 일본 기업이 1960년대부터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동차 산업이 조립 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이 엄청 필요한데 부품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경쟁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만,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가 동남아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영원히 세컨티어의 기업에 머무를 것이다. 어떻게 동남아에서 뿌리를 내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화가 많습니다만 그걸 다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우리가 동남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전략들을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다시 한번 현대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안의 전자산업입니다. 전자산업을 보시면은 전자산업 수출을 쭉 했습니다. 전자 집적회로, 이게 반도체죠. 그 다음에 전화기. 이게 아까 이야기한 건 순수출,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낸 거고, 이건 그냥 수출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자, 전자 집적회로를 1,665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엄청나게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량, 수출 총량으로는 지금 이렇게 반도체, 전화기,
자동 자료 처리 장치, 이게 컴퓨터 관련 제품이죠. 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도 반도체 일종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 다음에 핸드폰 이런 쪽으로, 컴퓨터 이런 쪽으로 지금 아시안의 전자산업이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산업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기업을 좀 보죠. 아시안의 기업을 보면은 이 미국에서 나오는 포브스라는 잡지가 매년 글로벌 2000이라는 기업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합니다. 이건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매출, 그 다음에 자산 규모, 이런 것을 순이익, 이 네 종류를 네 개의 지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순위를 가지고 2000대 기업을 선정을 하는데, 2019년 올해 발표된 자료에는 우리 한국이 62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이 62개 기업이 글로벌 세계 2000대 기업에 들어가는데, 아시안에는 아시안 10개국 중에서 53개 기업이 들어가 있다. 이걸 보시면은 독일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왜 53개밖에 안 되고 우리는 더 많고, 일본은 223개, 중국은 309개, 우리가 지금 프랑스나 독일, 인도보다, 캐나다보다 훨씬 더 지금 글로벌 2000대 기업이 더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이건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짜여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윌마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인데, 이게 아까 말한 인도네시아에서 파모일 플랜테이션으로 돈을 벌어갖고 그걸 가지고 가공 산업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매출이고 순이익인데, 현재는 매출이 정체하고 있는 상태죠. 정체하고 있지만 과거 엄청나게 빨리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거의 무에서 시작한 기업이 몇 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동남아 최대의 기업이 됐습니다. 오른쪽에는 이 CPF라는 태국의 CP그룹의 이게 종합식품회사, 사료부터 양돈, 양계, 새우 농장, 품까지 태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토요타 자동차는 일본의 토요타가 아시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부품과 완제품 각국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초롱성을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기업들이 참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토요타 자동차가 아시안에서 어떤 일상을 갖고 있는가. 태국에서는 토요타가 1위, 인도네시아에서도 토요타가 1위, 다이하츠가 2위, 히노가 7위인데 이게 다 토요타 계열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도 4위, 필리핀에서 1위, 베트남에서 1위 이렇게 되죠. 말레이시아에서 4위라는 것은 말레이시아가 국민차라는, 말레이시아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과거 마하티르 수상이 국민차 프로젝트를 했고, 그게 2개나 국민차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베트남 경제 구조를 결정을 하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기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어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삼성그룹의 수출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 다 좋아할 것 같죠. 사실은 베트남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이 들어가 있는 하노이 위에 2성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나고 그런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작년 3월에 우리 외교부가 주최하는 공동외교 포럼이 하노이에서 있어서 저도 조인을 해갖고 갔더니, 베트남 사회과학원 학자들이 상당히 비판을 해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돈을 버는데 베트남에 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효과니 뭐 효과니 했고, 한류니 케이팝이니 했고, 뭐 한국에
흠뻑 빠져 있는 것 같아도 지식인들은 상당히 비판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중국의 과교, 아시안이 부호 순위를 내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시안이 얼마나 많은 부호가 있느냐. 여기를 보시면 헨리 씨라는 사람이 사실은 올해 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자산이 200억 달러고 한국의 이건희 회장보다 세계 부호 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 필리핀의 1인 소득이 한 3천 달러 정도 되는 나라에 우리 경제 규모보다 훨씬 적은데 거기에 최고 부자의 부가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그걸 뭘 의미하느냐. 상대적으로 소득 분배가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다. 여기를 쭉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화교 기업들이, 화교 자본가들이 동남아의 부호를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상적 광토라고 되어 있네. 상적 광토. 인도네시아의 최대 기업 집단인 살림그룹이라는 기업을 만들었던 이 수드노 살림이라는 사람이 죽은 영전입니다. 이게 싱가포르에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수하르토 대통령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1960년대부터 인도네시아 경제를 성장을 시켰는데 1998년에 외환위기 때 화교하고 현지인 간의 소위 충돌, 시위 사태가 있었을 때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싱가포르에 거주를 하게 됐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죽고 있는데 그 죽고 나서 영전을 싱가포르에 차렸는데 영정 사진인데 여기를 보면은 인도네시아 글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인도네시아에서 살았고 인도네시아의 최대 재벌 그룹을 만들었고 수하르토 때문에 대통령과 수하르토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마음은 항상 중국에 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묻히기도 싱가포르에다 묻혔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양반이 시진핑이 젊었을 때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이 수드노 살림을 만난 사진이네요. 그 다음에 부주석 때, 시진핑이 부주석 때 수드노 살림을 만난 장면이네요. 여기는 더 재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로버트 콱이라는 사람인데 아까 우리가 윌마 인터내셔널이라고 아시안 최대의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는 더 잘 아실 수 있는 게 샹그릴라 호텔이라고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의 샹그릴라 호텔이 중국만 해도 50여 개가 있잖아요. 샹그릴라 호텔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자서전입니다. 로버트 콱이라고. 제가 기업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이 양반의 자서전을 읽고 사실은 상당히 감동을 했어요. 상당히 감동을 해서 내 제자들한테도 좀 읽어보라 하고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양반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등소평입니다. 중국을 가난에서 구해낸 등소평을 1990년대에 만난 건데 이 로버트 콱의 자서전에 의하면 이 등소평이 공식 석상에서 외부 인사를 만난 가장 나중에 만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시진핑하고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사진은 뭐냐? 말레이시아의 과거 20년 이상을 통치를 하게 하긴 뭐하고 수상이었던 마하티르가 작년에 복귀를 했어요. 90살이 넘어서. 수상으로 다시 복귀했는데 경제를 살리자 그러고 몇 명을 자문위원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 로버트 콱이 말레이시아에서 난 화교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이니까 서로 초청을 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제가 마하티르 페이스북에서 캡처해 온 겁니다만 이 화교라는 건, 이 화교 기업인이라는 건 여기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중국과 아시안을 가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중국에 들어갈 때도 우리보다 경쟁 우위가 있고 아시안에서 사업을 할 때도 중국이 아시안에서 사업을 할 때도 우리에 비해서 경쟁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아시안이 중국으로 통합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시안의 한국, 중국, 아시안 수입 비율 아시안 내에서 아시안 전체가 다른 아시안 국가에서 수입을 해오는 게 22.3%, 중국에서 오는 게 20.3%, 한국에서 오는 게 7.9%입니다. 한국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안은 중국의 시장으로 거의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을 하겠다. 자, 동남아에서 아시안으로.
그럼 동남아 10개국이 아세안으로 경제 통합을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걸 자세히 지금 이야기를 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아세안은 그래서 이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외교부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동아시아 정치, 경제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세안이 드라이빙 시트에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북아 3국이 서로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세안 중심성을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 아세안, 그 다음에 아세안의 발전 격차가 아세안 경제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신남방 정책에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신남방 정책, 우리가 이제 아세안을 해야 되죠. 우리 신남방 정책의 핵심이 사람, 그 다음에 상생, 번영, 평화 이런 겁니다. 이걸 해서 아세안과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미래 공동체라는 건 아주 추상적인 사실은 개념이죠. 우리가 말하는 경제학에서의 공동체, 유럽 공동체, 그 다음에 아세안 공동체하고 다른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까이 지내겠다 이런 말인데, 지금 아세안 경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세안이 다국적 기업 주도로 성장을 하는데 그건 지금 한계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세안 자체의 기업도 길러야 되겠고 아세안 자체의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되겠다. 아세안에서 다국적 기업 힘이 너무 세고 현지 화교 기업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정부가 거의 아세안 시장에 포획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정부의 역할을 해서 정부, 그 다음에 현지 기업, 다국적 기업이 3자가 동등한 역할을 경제발전 과정에서 하는 소위 다자분담 모델로 아세안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세안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내구 소비재 시장에서는 일본 기업과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고, 경공업 등 수입 시장에서는 중국 수입 제품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부 후에로 가는 밤버스를 탔는데, 밤버스에서 주는 모포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인건비가 훨씬 중국보다 더 싼 나라고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 있는데도 거기 밤버스에 쓰는 싼 모포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다 쓰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가면 아세안 기업보다는 중국 상품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서비스 시장에서는 현지 기업과 경쟁력이 높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롯데 호텔이 지금 베트남에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이제 국제화를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아까 보시면 샹그릴라 호텔 같은 경우는 세계 100여 개의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고, 샹그릴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홍룡그룹의 호텔 체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어떤 분야에는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지 시장에 진출할 때는 새로 진출하는 것보다 M&A 현지 기업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그 기업들을 육성하고 거기서 수출을 해주고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현지 기업들을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SK가 베트남의 빙그룹이라고, 빙그룹이라면 베트남의 삼성그룹이다 할 정도로 최근 이름을 얻고 있는데 거기에 지분을 획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세안 교역이 지금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우리가 훨씬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재작년 우리가 4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베트남에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집중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신남방 정책 상생을 하는데, 상생이란 말은 호혜적이란 말로 대치가 되는데, 우리가 4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면서 또 매년 아세안을 시장으로 진출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좀 곤란한 게 아니냐. 적어도 기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외교 정책상에서는 호혜라는 것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안의 경제 통합을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맞추려고 그럽니다.